결국 승자 독식 문제인 것 같아요. 승자 독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동네 읍내자랑 같은 거 하면 대상 탔을 때 전기밥통이라도 받아갔잖아요. 아무리 크더라고 하더라도 국가 정도의 레벨에서 우리의 경쟁의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 지구적인 콘서트가 가능해졌죠. 뭐 메타버스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네 가수는 직업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네 가수도 글로벌상에서 살아날 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비정하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전 지구인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잭팟이 터지면 금광이 되지만 모두 다 뛰어들면 골드러쉬가 되거든요. 너도 나도 다 금캐로 몰려다니는 것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참여자가 늘면 유튜브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분배의 총량이 줄어드니까요. 글로벌 마켓이 열리면 그만큼 경쟁력을 요구받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승자는 큰 보상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어둠에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이러한 승자 독식 시장의 구조에서 왜 행운이 더욱 중요한지 그것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시장이 계속 뻗어나가면서 행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들 시장에서 소수의 승자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보상은 결국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를 끌어들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행운이라는 요인은 더욱 중요해진다. 1등과 2등의 실력이나 노력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회계 소프트웨어 같은 얘기를 해요. 예전 같았으면 뭐 세무, 회계 맡으신 분들이 그 동네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나름의 시장을 형성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나오거나 혹은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가 그 모든 일들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소프트웨어 하나가 전체 시장을 독식하는 연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가장 좋은 것과 좀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덜 좋은 사이에 기능의 차이는 미미하나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장악력은 무한대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더 열심히 일하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1%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사소한데 수익은 수천 배 차이가 난다면 그렇다면 행운의 영향력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행운이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쟁에서조차 승자는 거의 언제나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 결론은 사소해 보이는 우연한 사건들이 경제적 보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 역시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코넬대의 석좌 교수로 이미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룬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친구와 함께 테니스를 치다가 이분이 쓰러졌는데 근데 마침 지나가던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분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던 건 뭐였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꾸로 다른 유명인 중에서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사망한 케이스를 떠올리고 그 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굉장히 좋은 대학교죠. 유명한 명문대학교인 코넬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본인이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 전체 커트라인 7번째의 순서로 교수가 되었다라는 사건을 얘기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연구하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연구의 과정 속에서 우연히 겹치는 사건으로 자신이 썼던 논문이 각광을 받고 그를 기반으로 지금의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다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의 행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분 중에서 해외에 좀 유명한 큰 기업의 그런 오너가 계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터프한 분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만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했던 일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쓴 책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얘기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 책이 그 중국어로 된 책이었는데요. 거기 제 이름이 중국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로 된 이름이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줄 알았다는 거였죠. 알고 봤더니 제가 쓴 책이란 걸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바로 우연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중국어로 된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정말 작은 세상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직원분들한테 제가 공부하고 있던 것들을 알려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꽤 스마트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날 그 회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유, 회사의 직원분들이 참 열정적이고 흥미로운 질문도 하시던 걸요? 얘기했더니 회장님께서 그 친구 좀 데려와 보세요. 이게 오게 한 거예요. 그분은 바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회장 비서실로 들어갔어요. 그 1년 후에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제가 다른 컨퍼런스에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회장님께 따라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1년 만에 봤는데 많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이거였습니다. You changed my life.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제가 바꿨다는 거죠. 제가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No, no, no. You changed your life. 그분이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겁니다. 행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시도를 해야 생깁니다.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모티브를 얻게 된 거고 저는 그 행운에 하나의 작은 역할을 했지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죠. 그만큼의 다양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도 행운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를 저는 제 생활에서도 그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행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느끼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계획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성취의 결과를 온전히 내가 했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음덕부터 수많은 형태의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 또한 이와 비슷한 관점의 책을 냈어요. 그의 책 성공의 공식 포뮬러에서 똑같은 환경과 스펙을 가졌음에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차이는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를 질문합니다. 참, 여기서 성공은 생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를 거쳐서 올라가는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테니스 같은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가장 실력이 우수한 선수가 우승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음악 오디션 같은 경우,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 변별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더 많은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소에 행운이라는 외적 요인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이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행운 가운데 하나라면 행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우리 모두의 행운을 갉아먹는 것이다.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설명하듯이 인간의 이런 흥미롭고 별난 성향 때문에 때론 무모해질 수도 있고 희망을 품고 용기도 내고 성취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내가 너무 이성적이라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엄밀한 계산 후에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쟁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을 현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몇백만 명 넘게 지원하는 것이죠. 확률적으로는 몇백만 분의 1인데 모두 다 기적을 노래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란 종이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행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운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쇼핑몰에 멋진 스포츠화에 그리고 비싼 휴대폰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준거가 계속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시장이 글로벌해지면서 이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기는 부작용 같은 부분이에요. 거기에 알고리즘이 편향성을 가속화시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뜨는 광고들이 우리를 좀 더 가두는 거죠. 내가 클릭한 걸 기반으로 나의 기호나 혹은 열망을 좀 더 부추기거나 강화시키는 형태의 광고들이 보여지면서 기대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평균 이상은 돼야지, 혹은 나는 평균 이상이야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그 평균은 어떻게 인식되는 것일까요? 책에 나오는 실험이 있는데요. 스스로를 평균 실력의 운전자, 평균 이상의 운전자, 우수한 운전자로 평가하게 했을 때 무려 80% 정도의 운전자들이 본인을 평균 이상의 운전자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게 그 산술적으로 50%인데 그러면 50%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무려 80% 정도가 내가 평균보다 높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더 확장되어지죠. 자, 평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평균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지, 나는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 혹은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감이 좀 부족하지요. 팩트풀리스의 저자 한스 로스인 박사는 의사이자 통계학자로 전 세계 200개국 넘는 국가의 유엔 통계로 세상을 설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수십 년간 국가별로 GDP, 유아 사망률, 기대 수명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찰해 본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한국을 좋아하세요. 한국이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최빈국에서 지표상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런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당신의 삶도 나아졌어 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객관적인 삶의 지표는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서적인 부분, 나의 귀속감, 사회에서 얘기하는 평균에 대한 나의 어떤 위치에 대한 나의 자각, 내 경험치 다 합쳐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경험치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 생각에 따라서 나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엄연한 본성이다. 하지만 특별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항상 우리는 같아지려고 하지만 또 달라지고 싶거든요. 속하고 싶지만 그런데 또 낫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나는 걔랑 다르면 화가 나는데 같으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화가 나고 취급을 같이 받아도 화가 나는 것이고 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이 모형이 본질적으로 욕망에 근거한 것이라 지적했다. 나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품질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나 이웃보다 더 좋은 차 또는 뒤처지지 않는 차를 갖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모형이라는 뜻이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의미 소비라고 정의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가가 아닌 전월세를 사는 경우에 인테리어에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신의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취향대로 내가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소비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삶의 격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고 있는 거죠. 물질적 풍요를 겪은 세대한테 생활 속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의미를 향유하고 전달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디어 브랜드들이 로고가 들어있는 옷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본업은 잡지나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데 의류 브랜드로 라이센스 돼가지고 지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거나 미지의 곳을 탐험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온 미디어 브랜드로서의 정신이 로고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옷이라는 물건보다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저자가 운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강조한 개념이 바로 프레이밍 효과예요.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주변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운에 의해 생긴 불평 때문에 프레이밍 효과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본인이 네팔에서 2년 동안 살았던 경험을 예로 듭니다. 네팔에서 살던 방 2개짜리 집은 전기는 물론 수도 시설조차 없었다는 거죠. 미국이라면 아이들 친구를 집에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초대하기가 부끄러웠을 테니까. 근데 저자는 2년 동안 아주 흡족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팔에서 그 집은 모자람 없는 거주 공간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 아니래요. 실제로 행복을 학문적으로는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행복을 현대적 이론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외부적 관찰이나 정의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감상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식이에요.
2014년도에 UCL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걸 열어왔을 때 즉각적 행복감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better than expected라는 거죠. 내가 기대를 한 것보다 더 나아진다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과 결과에 대한 저울에서 결과가 더 무거워지면 내 행복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걸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와 조금 유리한 출발이 점점 더 엄청난 소득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키워드들이 언급됩니다. 뭐 이생망, 불가항력, 포기 같은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규칙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 리스크와 실수를 줄이고 앞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규칙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사회 규칙 중에서 어떤 건 나에게 이롭게 작용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는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사회의 규칙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과연 적용해야 좀 더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어요. 엘빈 로스 교수님의 매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역시 아주 흥미롭습니다. 엘빈 로스 교수님은 201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사회에 어떤 규칙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입니다. 입시로 예를 들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일단 되는 데를 가야 되니까 여러 군데를 지원해보자,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우수한 학생은 여러 군데 다 합격하게 되고요.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배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분의 이론을 근거로 미국의 입시의 룰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기존 시스템 규칙을 바꿔서 시장 설계를 효율화시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형태의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은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거둔 성공에서 행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운이 안 좋았다는 핑계를 줄이는 것도 현명한 태도다.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모든 걸 운에 맡기라거나 노력을 안 해도 돼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도 중요한데 누구도 오롯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최정상에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구조의 혜택 혹은 자라난 환경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아는 사람 물론이고 때로는 모르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받았을 테니까 자신이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운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개선하자는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사회 환경 개선 방법으로서 가파른 누진 소비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